정당 지도를 보실 때 요 차트거든요. 오늘 나온 차트. 네. 예. 보시면은 그 더불어민주당이 36 됐다가 4% 네. 포인트 빠진 32. 국민의힘은 31에서 1% 포인트. 둘 다 횡보이기는 하지만 5% 포인트 격차였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32대 32로 동률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요. 저는 그 우크라이나와 관련해서 방금 그 시청자분 말씀도 일견 타당한 거는 뭐냐면은 네. 그게 이제 그 보수 성향 유권자들이 우선 그 뭡니까 샘플링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아주 대단하다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네. 그 부분도 이제 괜찮은 말씀이세요. 예. 그런데 이제 일부는 반영이 됐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고요. 네. 또 하나는 이 정당 지지도 관련해 가지고 이게 영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한번 보시죠. 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5% 포인트 격차였다가 지금 동률로 붙어버렸는데요. 네.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정당 지지도에 대한 세밀히 좀 보는 그런 제가 이제 내용인데요. 네. 이렇게 보시면 변동을 보실까요? 변동을 보시면 민주당이 이제 어디에서 안 좋으냐? 중도에서 10% 포인트 빠졌습니다. 민주당이. 예, 중도에서 10% 포인트 빠졌습니다. 네. 자, 여기 보실까요? 얼마나 샘플링 되고 있는지. 보수는 4% 포인트, 그러니까 40명 더 추출됐죠. 4% 포인트 지난주에 비해서 더 많이 추출됐습니다. 네. 보수 성향 유권자분들의 응답 적극성이 좀 강해지고 있다. 거기에 이제 강해지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덜 추출되는 게 이제 중도와 진보겠죠. 중도는 1.7% 포인트, 진보는 네. 0.9% 포인트 더 빠지고 보수에서 더 많이 잡혔습니다. 보수에서 잡히고 있는 과정 속에서 중도에서 민주당이 10% 포인트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를 보실게요. 국정 긍부정입니다. 국정 긍부정 변동을 보실 때 중도에서 이거 오늘 나온 내용인데요. 네. 긍정은 11% 포인트 올랐습니다. 자, 여기 중도에서요? 예, 중도에서만. 근데 여기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오차범위 판정이거든요. 오차범위. 그러니까 이게 전체 표본은 1000명이지만 중도는 그거보단 적죠. 보수도 적고 진보도 적을 텐데 그 부분 집합에서의 표본 수를 오차범위로 계산했을 때 벗어났어요. 자, 부정 평가는 11% 포인트 줄었습니다. 이것도 오차범위 밖의 변동입니다. 네. 자, 중도에서 이렇게 오차범위를 넘어서는 변동이 있었고 그게 국정 긍정을 높이는 방향 그리고 민주당을 하락시키는 방향이었다. 이 얘기는 민주당이 최근 좀 겪고 있는 일부 네. 그 돈봉투 의혹과 관련된 수사 이게 지난주부터 시작이 됐지만 이번 주 조사에 반영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거기에 대한 반사이익으로서 네. 국정 긍정률이 이와 같이 중도에서 올라가는 효과가 전체를 견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7%까지 빠졌다가 다시 30% 선을 상향 돌파하면서 31% 회복을 했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지금 민주당에 대한 돈봉투 의혹과 거기에 대한 수사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뚜렷이 드러나고 있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여기서 보시면은 기능노무 서비스직 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뭐 자영업 기능노무 서비스직 요쪽이 이 두 그 그룹 또 전업주부 요렇게가 사실은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중도 성향자가 많이 분포한다고 또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굉장히 그 좀 뭐랄까요? 생활인들이 많고 그래서 경제적인 어떤 그 성향에 따라서 투표를 하는 이코노믹 보터들인데 네. 여기서 부정 변동을 한번 보시면은 부정 변동이 오차범위 밖 18% 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긍정은 10% 포인트 올라가죠. 이렇게 중도 그리고 직업적으로 기능노무 서비스직 이런 데서의 변동 또 여기 자영업에서의 이제 12% 포인트 변동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정치 상황에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뭐 이 검찰의 수사, 돈봉투 의혹 관련돼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여러 이제 보도도 많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그 영향을 주고 그게 정당 지지도뿐만이 아니고 국정 수행 평가 여기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그래요. 이번 사안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좋은 상황은 아니다. 그렇죠. 네. 이게 수사만 들어가는 효과로도 상당한 하방 압력을 받거든요. 정당 지지도에서 지난 10월에도 그때 민주연구원 압색이 들어갔죠. 압수색이 당사 압색이 들어갔었죠. 네. 그때 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물론 오차범위 이내지만 이렇게 봤을 때 전반적으로 횡보하는 그런 국면에서는 적지 않은 그 격차다. 적지 않은 변동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요. 네. 이번에도 4%포인트 하락이 나왔습니다. 검찰 수사로. 예, 이렇게 본다면 지금 이와 같이 그 효과로서 27, 30% 선을 하향 돌파했다가 튀어오르는. 예.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돈봉투 의혹 이걸 이제 빨리 수습을 하고 그렇죠. 여기서 이제 벗어나는 게 필요하다. 맞습니다. 정당 지지도도 그렇고 여론 다른 국정수행 지지도 평가 여기서도 그렇고 이걸 어떻게 빨리 수습하느냐 이게 좀 난제네요 앞으로. 자 송영길 전 대표가 이제 귀국을 할 것 같은데 내일 기자회견 이후에 귀국을 해서 다음 주 초에는 아마 들어올 가능성이 커 보여요. 지금은 그렇게 된다면 송 전 대표가 들어와도 검찰의 수사가 이어지게 된다면 이게 영향을 또 앞으로 계속 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네요.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운 상황이 되겠지만 여튼 하방 압력이 상당합니다. 요거를 한번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K스탯 조사입니다. 요 K스탯 조사인데 이것도 이제 온라인 웹 조사이죠. 그래서 이제 그 매달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는데 지금 4월 지표가 나왔거든요. 4월 지표를 보시면은 요 내용입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이 K스탯 조사가 여러 가지로 이 지표들을 묻고 있는데요. 가령 이런 겁니다.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더니 보시죠. 올해 들어서 쭈르륵 빠졌습니다. 내리막길이죠. 안 좋습니다. 전반적인 방향성 안 좋습니다. 그렇죠? 여기서도 경제 방향성 이것도 좋을 수 없죠. 2022년 요때에 비하면 많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여기서 정부 신뢰도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1월 달에 33이었다가 다시 이제 추락을 했죠. 이렇게 따지면 작년에 이제 그 이번 정부 출범 이후로 좋지가 않습니다. 8월 달에 계속 떨어지고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부 정책 만족도도 지금 10명 중 24%니까 4명 중에 1명 정도만 만족하고 있고 많이 안 좋죠. 그 전 정부 문재인 정부 시절하고 비교해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정부 정책 만족도. 이렇게 안 좋은데요. 호감 가는 정당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자, 여기 보실게요. 이거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죠. 호감 가는 정당이 있느냐는 질문에 별로 안 좋았습니다. 25%까지 떨어졌었죠. 그러다가 4월 달 들으면서 좋아졌어요. 5%포인트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호감 가는 정당이 있냐고 물었지 어느 정당에 호감이 있느냐라고 물은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호감 가는 정당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좋아졌다. 아니 정부와 관련해서 정부 방향성과 관련해서 경제 정책에 대해서 다 안 좋은데 호감 가는 정당에 대해서는 좋아졌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야당, 더불어민주당이라든지 정의당에 대한 호감이 좀 더 생겼다라고도 유추해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갤럽에는 어떻게 반영이 됐느냐 보시죠. 4월 이렇게 민주당이 좀 좋아졌습니다. 그렇죠. 좋아져서 36이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30% 이게 좀 만약에 이게 계속 벌어진다면 여기서 38, 40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 만약에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어떤 유권자분들은 그런 어떤 희망 섞인 기대를 하실 수도 있는데 경찰 수사 즉 돈봉투 의혹 관련해서 나오면서 확 다시 주저앉게 됐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도 어제 의원총회를 통해서 대국민 사과도 했고 송영길 전 대표를 향해서 빨리 귀국하라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 또 검찰을 향해서 이 수사 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도 직접 얘기를 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이게 이제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봐야겠지만은 총선 때까지 좀 늘어지는 수사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수사하는 이 상황 자체만으로도 지지율에 영향을 받는 여론조사 영향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검찰 수사가 얼마나 또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겠느냐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자, 근데 국민의힘도 지금 보면 지지율이 지지부진합니다. 지지부진합니다. 이 이른바 컨벤션 효과를 좀 봤던 기대를 했던
그 상황과 비교해 보면 지금 떨어져 있는 거죠. 39에서 32까지 내려와 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뭐 국민의힘도 뭐 좋은 상황이 지금 보이진 않는 건 맞아요. 맞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김기현 대표가 일단 제동을 걸었고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사실은 극으로 이제 퇴행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있었고 당내에서 이제 그런 목소리가 있는 누굽니까 홍준표 시장을 이제 아웃시키는 그런 과정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그 대구 경북에서 굉장히 안 좋았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런데 대구 경북이 그 이슈에서 이제 벗어난 것 같더라고요. 다시 또 대구 경북에서 부정 변동이 빠졌죠. 그리고 이제 긍정 변동이 상당히 많이 높아진 것은 아니지만 부정 변동이 좀 잠잠해지면서 이제 뭐라고 할까요? 홍준표 아웃에 의한 그런 어떤 그 긍부정 변동이 좀 뭐라 그럴까 제자리로 다시 돌아간다고 해야 될까요? 다시 이제 보수 결집이 시작이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당 지지도에서도요. 예. 이렇게 보시면 대구 경북에서 국힘이 6% 포인트 회복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자, 이 여야 이 모습, 그 거대 정당의 모습을 보면 이 중도층을 그러니까 무당층 중도층이 늘어나기 때문에 제3정당 이걸 좀 얘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 같아요. 금태섭 전 의원도 그렇고 뭐 김종인 전 위원장도 뭐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던데 지금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제3정당의 출연과 성공 여부 가능성? 그러니까 이제 출연 지금 양대 정당에 보셨다시피 그 지지도가 계속 이렇게 묶여 있다면 그러니까 저 여당인 국민의힘도 이제 좋은 평가를 못 받아서 30% 초반에 묶이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좀 높아질 것 같으면 또 이렇게 좀 그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는 이런 상황이 돼서 다시 이제 30% 초반으로 이제 눌리는 하방 압력을 확 받는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면 총선까지 간다면 말씀하신 대로 제3지대에 기회가 있을 수가 있죠. 더군다나 지금 잘 보시면은 요 같은 조사에서요. 이번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이거는 경제 전망이거든요. 경기가 나빠질 것 같으냐, 좋아질 것 같으냐. 그리고 그 두 개의 격차를 넷 스코어라고 해가지고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빨간색이 아주 그냥 두툼하게 나타난 거는 이때 코로나 전국이었죠. 코로나 팬데믹이었죠. 예, 21년 마찬가지이다가 조금 회복이 됐었습니다. 22년 이렇게 왔는데요. 22년 이때 정부가 새로운 정부가 등장하고 나서 되게 안 좋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여기 한번 보시면은 지금 4월 달에 더 안 좋아졌습니다. 50인가요? 지금? 예, 50, 마이너스 50. 즉, 그 경기에 대해서 부정적 전망을 하시는 분들이 62%입니다. 작년 10월 달에 66% 나왔을 때 네스코어 55였는데 지금 갤럽 조사에서 올해 들어서 나왔던 조사 중에 56, 59, 60, 62. 그러면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라는 거거든요. 굉장히. 그러면 이게 이제 묻는 게 국가와 관련된 경기의 문제인데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이렇게 두툼하게 나왔다. 라는데 그러면 경제도 안 좋고 경기도 안 좋고 여당은 그런데 뭔가 보수 극우 막 이런 쪽으로만 좀 회귀하는 것 같고 회기라기보다는 좀 약간 좀 퇴행이죠. 뭐 그렇게 되고 있고 그런데 민주당에 기대를 걸어보려고 했더니 아니 웬걸 돈봉투 의혹이 있어서 지지도가 확 눌려 있고 이 상황에서는 만약에 능력을 좀 보여줄 수 있는 민생 문제 해결에 어떤 적임자로서 등장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 이런 세력들이 등장한다면 눈길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금태섭 이분이 만드시는 정당은 아직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나올지 알 수 없지만 글쎄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양당의 지지도를 삭감해서 얻을지 아니면 중도를 결집을 해서 새로운 흐름을 만들지 요거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됐을 때 기존에 이제 정의당도 있고 또 진보당도 원내에 진출을 했고요. 그렇게 따지면 기존에 있던 정당들이 또 어떻게 중도를 또 흡수해 나가는지도 관측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사실 뭐 그동안 제3정당 움직임은 있어 왔고 뭐 국민의당 사례도 있고 여러 가지 사례가 있지만 이게 끝까지 존속을 하고 살아남기가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정당사를 보면. 과연 이번에는 좀 다를 수 있을지. 근데 뭐 안철수 사례도 있지만 대선 주자가 좀 있어야 그 정당이 힘을 받는 것인데 딱히 좀 보이는 대선 주자가 없습니다. 제3당에 나갈 만한 대선 주자.
정확히 보겠습니다. 두 가지 조건이 이제 충족이 돼야 될 텐데요. 네. 방금 국민의당 말씀하셨는데 2016년 총선에서 38석을 얻었죠. 국민의당이 상당히 그 아주 뭐 대단한 성과를 얻었었습니다. 호남 분들도 많이 지지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렇게 되고 나서 사실은 거기에 검찰 수사가 또 들어갔었죠.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랄까 제3정당이 오히려 약간 수사를 받고 있다라고 되면 더 커지는지는 못하고 네. 역시 지지도가 이제 눌리는 하방 압력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네. 또 두 번째 조건은 그런 게 이제 좀 없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발생하고 또 두 번째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리더십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리더십이 이제 어떻게 구축이 되느냐인데 금태섭 씨가 어느 정도 리더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만약에 이게 뭐 보수 쪽에서 리더십이 이제 새로 등장한다고 한다면 유승민 씨가 항상 이제 거론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준석 그리고 천하람 이렇게 좀 다른 목소리를 냈던 분들이 좀 리더십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네. 거기에 비하면 이제 민주 쪽은 지금 리더십이 이제 이재명 대표로 굉장히 쏠리면서 강하기 때문에 그 다른 분들을 봤을 때는 리더로서 인정받는 분들은 그닥 등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3정당이 탄생한다, 새로운 정당이 탄생한다 그러면은 보수 쪽의 분열이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예.